화폐의 역사 제25회 달러의 역사 3편 달러의 탄생 달러의 물질화 실물 달러 주화의 탄생.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화폐의 역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25회 그리고 달러의 역사 3편입니다. 지난 이야기 요약. 이번 회에서는 드디어 미국 달러의 탄생을 다룹니다. 그런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민지 시기에 복잡한 화폐 관행이 있었고 독립전쟁기에 대륙 통화 실험이 있었으며 북미은행이라는 초기 은행화폐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1편과 2편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식민지 사회. 달러의 역사 1편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화폐 관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북미 식민지는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금화와 은화, 곧 당시 세계 무역에서 신뢰받던 정화를 뜻합니다.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 아래 식민지로 금은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북미 식민지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 내부에는 거래에 필요한 금화와 은화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대체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조개껍데기 화폐 완펌, 담배와 농산물 같은 상품 화폐, 그리고 멕시코와 카리브해를 통해 들어온 스페인 은화가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달러는 북미 경제에서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영국 화폐보다 스페인 은화가 더 익숙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민지 지폐의 등장. 그러나 상품 화폐와 외국 동전만으로는 식민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식민지 정부가 발행한 정부 지폐였습니다. 1690년 매사추세츠가 군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종이돈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식민지는 자신들의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폐는 미래의 세금 수입을 담보로 발행되기도 했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지은행을 통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북미 식민지에서 매우 중요한 화폐 실험이었습니다. 금화와 은화가 부족한 사회에서 정부가 신용을 바탕으로 구매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식민지마다 달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비교적 절제된 발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지만 과도한 발행으로 지폐 가치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의 독자적인 지폐 발행을 불안하게 보았고 1751년과 1764년 통화법을 통해 이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화폐 규제가 아니라 식민지가 스스로 경제를 운영할 권한을 제약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전쟁과 대륙통화. 달러의 역사 2편에서는 독립전쟁기의 화폐 실험을 살펴보았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대륙회의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먹이고 무기를 사고 병사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륙회의에는 결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바로 조세권이었습니다. 대륙회의는 전쟁을 지휘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종이돈 발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통화 또는 대륙지폐였습니다. 대륙지폐는 각 주가 미래에 세금을 거두어 상환해 줄 것이라는 약속 위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조세권을 담보로 한 전쟁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전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륙회의는 점점 더 많은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위조 지폐까지 유포하면서 대륙지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결국 대륙지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대륙지폐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조롱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발행된 종이돈은 전쟁 수행에는 기여했지만 화폐로서의 신뢰를 지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경험은 미국 건국세대에게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북미은행과 은행화폐의 등장. 그런데 독립전쟁기의 이야기는 대륙지폐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륙지폐가 신뢰를 잃자 새로운 방식의 화폐 공급 실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미은행입니다. 1781년 재무관 로버트 모리스의 주도로 북미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북미은행은 미국 최초의 상업은행이자
일정한 의미에서는 중앙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었습니다. 대륙지폐가 정부가 직접 찍어낸 종이돈이었다면 북미은행권은 금화와 은화, 그리고 예금을 바탕으로 발행된 은행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폐 공급의 중심이 정부의 직접 발권에서 은행의 신용창조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미은행은 보유한 금은화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정부와 민간에 대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 부분 지급 준비제에 기초한 은행화폐가 제도적으로 등장한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은행권은 대륙지폐보다 안정적인 화폐로 받아들여졌고 정부도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 정부와 금융권이 결탁한다는 불신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북미은행은 대륙회의 차원의 특허를 잃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일반 은행으로 지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달러 탄생 직전의 질문. 이렇게 보면 달러가 탄생하기 전 북미의 화폐사는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민지 시기에는 금은화 부족 속에서 상품화폐, 외국 동전, 식민지 지폐가 뒤섞여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독립전쟁기에는 대륙지폐가 대규모로 발행되었지만 과도한 발행과 신뢰 붕괴 속에서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셋째, 그 반작용으로 북미은행이 등장하면서 화폐 공급의 중심은 정부의 직접 지폐 발행에서 은행이 대출을 통해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독립한 미국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상품 화폐도 있었고 외국 은화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폐도 있었고 대륙 지폐도 있었습니다. 북미은행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통일된 국가 화폐 단위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공화국은 이제 물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일로 셀 것인가? 무엇을 미국의 공식 화폐 단위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단위에 어떤 물질적 기준을 부여할 것인가? 오늘 화폐의 역사 25회, 달러의 역사 3편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다룹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러의 탄생입니다. 달러가 어떻게 미국의 공식 계산 단위가 되었고, 어떻게 금과 은의 무게로 정의되었으며, 어떻게 실물 주화로 물질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인 돈, 스페인 달러. 당시 북미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던 화폐는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스페인의 레알 은화였습니다. 이 은화는 피스 오브 에이트 또는 스페니시 달러로 불렸습니다. 북미 상인과 농민에게는 이미 매우 익숙한 돈이었습니다. 같은 은화도 품질은 똑같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달러는 항상 동일한 품질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유통되어 닳아 있었고 어떤 것은 주조 시기나 장소에 따라 은 함량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같은 스페인 달러 한 잎이라 해도 실제 가치가 완전히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때마다 그 은화를 얼마로 평가할지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무엇을 일로 셀 것인가? 화폐는 있었지만 통일된 단위가 없었다. 문제는 외국 주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사용해온 파운드, 실링, 펜스 체계도 지역마다 환산 비율이 달랐습니다. 뉴잉글랜드의 1파운드와 펜실베이니아의 1파운드, 버지니아의 1파운드는 이름은 같아도 실질 가치가 달랐습니다. 거래와 채무의 혼란.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을 비교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거래를 하려면 물건값뿐 아니라 어느 지역의 화폐 단위를 적용할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채무 역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돈으로 갚느냐에 따라 실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화폐의 혼란은 거래 비용을 높이고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단위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일로 셀 것인가? 어떤 단위를 나라 전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화폐는 존재했지만 공통의 계산 단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785년 미국은 달러를 선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5년 대륙회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공식 화폐 단위로 달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달러는 아직 미국 조폐국에서 찍어낸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계와 계산의 단위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왜 달러였는가? 왜 하필 달러였을까요? 그 이유는 달러가 이미 북미 경제의 현실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달러는 거래와 가격 인식의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파운드보다 달러 감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관행을 국가의 기준으로. 대륙회의는 완전히 낯선 화폐 단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던 기준을 공식 제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달러는 먼저 관행으로 존재했고 그 다음 국가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파운드 체계와의 결별. 달러의 선택은 단순히 화폐 이름을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식 파운드 체계는 1파운드가 20실링, 1실링이 12펜스로 구성된 복잡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9세기 샤를마뉴 대제 이래 유럽의 관행이죠. 새로운 미국은 이 제국의 오래된 계산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십진법 달러의 의미. 달러는 십진법 체계와 결합했습니다. 1달러를 10분의 1, 100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은 계산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임과 센트의 논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새 공화국이 선택한 새로운 숫자 질서였습니다. 조폐권은 연방의회로 달러를 공식 단위로 삼았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 달러를 실제 화폐로 만들 것인가?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화폐를 추주하고 그 가치를 정하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했습니다. 즉, 조폐권은 연방 차원의 권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무엇을 할 수 없었나? 헌법은 주정부의 권한도 분명히 제한했습니다. 주정부는 스스로 주화를 찍을 수 없었고 신용증표, 즉 지폐성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며 금화와 은화 이외의 것을 법정 지급 수단으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폐의 기준을 각 주가 따로 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화폐 질서의 중앙 집중. 이것은 새로운 미국이 화폐 질서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식민지 시기에 분산된 화폐 질서, 전쟁기의 불안정한 지폐 발행, 지역별 환산 혼란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공화국 전체를 묶는 연방적 화폐 단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지폐 붕괴의 기억. 건국세대는 종이돈을 무조건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전쟁기 대륙 지폐가 급격히 신뢰를 잃었던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폐 발행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종이돈에 대한 신중함. 헌법이 주정부의 신용증표 발행을 금지한 배경에는 이런 경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지폐 발행은 국가 신용을 흔들고 가격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러 질서의 탄생은 대륙 지폐 실패의 기억 위에서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1792년 4월 2일, 1785년 달러가 공식 계산 단위로 채택된 뒤 마침내 1792년 4월 2일 미국 의회는 조폐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달러를 실제 주화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달러가 추상적 단위에서 물질적 화폐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조폐법이 한 일. 1792년 조폐법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국가 조폐국을 설치했습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금화와 은화를 만들 것인지 정했습니다. 셋째, 1달러가 금속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달러의 물질화. 이제 달러는 단지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1달러란 무엇인가를 금과 은의 무게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달러라는 계산 단위에 금속에 몸을 입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의 물질화였습니다. 1달러는 수는 371.25그레인. 1792년 조폐법은 1달러 은하를 수는 371.25그레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표준 은전체의 무게로는 416그레인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1달러는 특정한 은의 무게에 연결된 법적 단위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의 비율 15대1. 조폐법은 금과 은의 법정 비율을 15대1로 설정했습니다. 순금밀의 무게와 수는 15의 무게를 동등한 가치로 간주한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금을 버리고 은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은을 버리고 금만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본위제를 택했습니다. 국립조폐국 US 민트. 1792년 조폐법은 실제 주화를 만들 기관으로 국립조폐국을 설치했습니다.
국장은 전체 업무를 관리했고 감정관은 금속의 순도를 확인했으며 주조 담당자는 실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공식 화폐를 생산할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달러를 정하는 권한. 조폐국의 설립은 기술적 행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달러인지, 1달러 안에 얼마의 은과 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국가가 직접 정하고 보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거래 관행만이 아니라 공권력의 승인까지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폐국. 국립조폐국은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자국의 공식 동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물질화는 바로 이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유통주화는 1센트였다. 미국 조폐국이 처음 시장에 내놓은 유통주화는 금화도 은화도 아니었습니다. 1793년에 나온 구리 1센트 동전이었습니다. 새로운 화폐 질서는 거창한 상징물보다 먼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작은 잔돈의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첫 1달러 은화, 그리고 1794년 마침내 미국 최초의 1달러 은화가 주조됩니다. 오늘날 플로잉 헤어달러로 알려진 이 은화는 미국 달러의 물질적 탄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에 만들어진 은달러는 겨우 1758개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탄생과 실제 보급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달러 주화가 나와도 외국 주화는 계속 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자기 달러 주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시장에 돌던 외국 주화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미국 경제는 여전히 외국 주화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스페인 밀드 달러의 지속. 미국은 스페인 밀드 달러를 한 개당 100센트, 즉 1달러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공식 달러가 생긴 뒤에도 스페인 은화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계속 중요한 화폐였습니다. 미국 달러는 스페인 달러를 밀어내며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와 공존하면서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1790년대 거래 현장. 장부는 달러, 결제는 스페인 은화. 1790년대 필라델피아의 한 상인을 상상해보겠습니다. 그는 수입품 한 상자의 가격을 장부에 이렇게 적습니다. 10달러. 이제 가격 표시의 기준은 분명히 미국식 달러로 통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무엇으로 냈을까? 하지만 손님이 실제로 내놓는 돈은 반드시 미국의 새 은달러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달러 몇 잎을 꺼낼 수도 있었고 다른 외국 주화를 섞어 지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부의 세계에서는 달러가 기준이었지만 주머니 속 세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화폐가 함께 살아있었습니다. 계산 단위와 지급 수단의 분리. 이것이 당시 미국 화폐 질서의 핵심 특징입니다. 계산 단위는 달러로 통일되어 가지만 지급 수단은 아직 다양했다. 국가는 달러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는 하루아침에 하나의 동전만 쓰는 세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초기 미국 조폐국은 아직 시장 전체를 덮을 만큼 많은 주화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1794년 첫 은달러가 1758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법은 달러를 만들었지만 현실의 유통량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은행권도 계속 필요했다. 게다가 미국 경제는 금속 화폐만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상업이 커지고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장거리 거래가 늘어날수록 은행권과 신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화가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신용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합화폐 질서. 따라서 1790년대 미국의 화폐 세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주화, 외국 주화, 은행권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달러는 공통의 계산 기준을 제공했지만 실제 지급의 수단은 여전히 복합적이었습니다. 달러 주화의 탄생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발이었습니다. 달러의 탄생이 의미한 것.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러는 처음부터 주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 단위로 등장했습니다. 1785년 미국은 달러를 선택했고 1787년 헌법은 화폐 질서를 연방의 권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792년 조폐법은 달러를 금과 은의 구체적 무게로 물질화했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신용질서를 조직할 것인가? 그러나 달러 주화가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의 화폐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세워졌지만 전국적 신용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화는 질서를 세웠지만 경제 전체의 결제와 금융을 조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달러 질서 위에서 전국적 신용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첫 번째 거대한 실험, 제1합중국은행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